2008년 12월 14일 경기도 군포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롭고 시렸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A양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고 백이 깊어 새벽이 와도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고 도시는 무심하게 침묵했습니다. 단순한 가출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실종 신고 하나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가면 쓴 악마를 끌어내는 거대한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끌어올렸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군포경찰서의 형사당직실에서 시작됩니다. 실종 신고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됩니다. 대부분은 친구 집에서 잠들었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잠시 일탈을 꿈꾼 경우들이죠.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양의 부모님이 보여준 불안의 농도, 그리고 A양의 평소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경고등이 수사팀의 머릿속에 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역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군포 보건소 인근. 하지만 그곳을 기점으로 신호는 뚝 끊겼습니다. 배터리가 자연 방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패턴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졌다는 그 건조한 메시지가 수사팀에게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강력팀을 소집하고 공개 수사 전환 여부를 고민했지만 납치범이 가족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공개 수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범인과의 심리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지만 소름 끼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안산의 한 현금 인출기 CCTV에 낯선 남자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A양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치밀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10분 활용하여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갑까지 끼고 있어 지문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계적인 움직임. 그것은 초범의 떨림이 아니라 숙련된 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모니터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놈, 처음이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범인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고화질 CCTV가 골목마다 촘촘하게 설치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고 밤의 어둠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사팀은 군포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예상 도주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사설 CCTV 수백 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은 흔히 CCTV 지옥이라 불립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노이즈가 자글거리는 흑백 화면을 1초 단위로 돌려보고 또 돌려봅니다. 눈이 충혈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싸움입니다. 범인이 이용했을 법한 시간대, 차량의 불빛 하나, 그림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걸려들었습니다. 실종 장소 인근과 현금 인출기 주변을 배회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 현대자동차의 에쿠스였습니다. 당시 에쿠스는 성공한 사업가나 중년의 부유층이 주로 타는 차였습니다. 이런 고급 세단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진 국도를, 그것도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미등을 끄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은 명백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볼 때 범인들은 종종 피해자가 경계심을 갖지 않을 만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고급 승용차는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의 의심을 거두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차다. 이 검은색 에쿠스를 찾아야 한다. 수사본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번호판의 숫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불빛 속에 비친 차량의 윤곽과 희미한 형태만으로 우리는 범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군포와 안산, 그리고 경기 서남부 일대에 등록된 에쿠스 차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자신의 차가 아닌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했을 가능성, 번호판을 위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거대한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연식, 미세하게 보이는 휠의 모양, 그리고 범인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모든 통행 차량을 리스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범위한 저인망식 수사, 드래그넷가 펼쳐졌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간 모든 에쿠스 차주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팀은 7천여 대에 달하는 동종 차량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소거법을 택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 차량의 색상이 다른 사람, 도난 신고가 된 차량 등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이것만이 범인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한 형사가 서류 더미 속에서 기이한 기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 조회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자의 에쿠스 차량이 전소, 즉 불에 타 완전히 사라졌다는 화재 신고 기록이었습니다. 차량이 불에 탔다? 그것도 하필이면 경찰의 수사망이 에쿠스로 좁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그 시점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공교로운 타이밍이었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증거인멸의 시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주인, 그의 이름은 강호순. 겉보기엔 마사지사로 일하며 개를 키우는 지극히 평범하고 호감형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강호순이라는 인물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불타버린 에쿠스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형사들은 아직 그가 어떤 괴물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가 쳐놓은 거미줄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불이 났더니 정말 운이 없었네요. 형사가 건넨 이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날카로운 미끼였습니다. 강호수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주차해둔 차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보험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만 아끼던 차라 속이 좀 쓰리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가장의 푸념,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뇌리에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타이밍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대생이 실종되고 경찰이 CCTV 속 에쿠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올 무렵 용해 선상에 있는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우연이었습니다. 경찰은 강호순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내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확실한 물증이나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검거는 오히려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도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호순처럼 지능적이고 용이 주도한 인물 앞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우선 수사팀은 강호순의 화재 사고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소방서의 감식 보고서에 따르면 발화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었지만 인위적인 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전소되어 버려 그 안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A양의 머리카락, 지문, 섬유 조직 등 모든 미세 증거들이 화마와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증거의 무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형사들은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호순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는 잠복 근무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그는 인사성 밝고 부지런한 청년, 개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의 이면을 파고들자 기이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솜씨, 그리고 고급 승용차. 이 세 가지 조합은 그가 여성들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최적화된 무기였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주로 활동했던 경기 서남부 일대의 동선과 실종 사건들의 발생 위치를 지도 위에 겹쳐보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A양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성 실종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회사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피해자들의 나이와 직업은 다양했지만 실종된 장소가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이나 국도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각과 장소 주변에 항상 강호순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잡히거나 그가 소유한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체포가 아닌 참고인 조사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의 심리 상태와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치조실에 앉은 강호순은 여유로웠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형사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는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지목한 지인은 그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할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불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경찰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희들은 절대 나를 잡을 수 없다고 비웃는 듯한 태도. 수사팀장을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프로다. 그리고 이 알리바이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들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타겟은 불타버린 에쿠스가 아니라 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또 다른 차량 리베로 트럭과 그의 축사였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주 무기가 사라졌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범죄의 흔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경찰은 강호순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의 정예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트럭 내부와 축사 구석구석을 루미놀 시약과 미세 증거 채취 도구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이미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육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감식 요원들은 트럭 내부의 바닥 매트, 시트 틈새, 문 손잡이 안쪽까지 꼼꼼하게 테이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의 정밀 감식이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초조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 영장을 반납하고 물러서야 하는가? 그때였습니다. 트럭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점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호순이 작업할 때 입던 옷인 듯 했습니다. 감식반원은 무심코 그 점퍼를 수거 봉투에 담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소매 끝 단추 부분, 아주 미세한 틈새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조차 불가능한 무언가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일까? 음식물 찌꺼기일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작은 흔적. 감식반원은 신중하게 면봉으로 시류를 채취했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채취된 샘플은 즉시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분석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수사본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점퍼 소매에서 검출된 DNA, 실종된 A양의 것과 일치합니다. 빙고.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유령처럼 빠져나가던 강호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과학적인 족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문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형사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간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은밀하게 형사들은 강호순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여우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호순이 체포되던 순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니면 이 상황조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형사들이 내미는 체포영장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묘한 권태감과 짜증 섞인 표정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났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취조실에 들어온 그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이 점퍼 소매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었을 때조차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옷이요? 제가 마사지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랑 접촉이 많습니다. 그 학생이 제 손님이었을 수도 있고 길 가다 스쳤을 수도 있겠죠. 그게 살인의 증거가 됩니까? 그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인 척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DNA는 그가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증명하지만 그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속이 끓어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이 지루한 공방전을 끝낼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강호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간파하고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도중 농담을 던지거나 형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네, 밥은 먹고 합니까? 라며 여유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성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그리고 상황을 지배하려는 욕구.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권위룡 프로파일러를 비롯한 범죄 심리 분석관들이 유리창 너머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는 타이밍, 시선의 방향, 다리를 떠는 빈도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자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완벽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강호수는 자신이 경찰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사팀은 이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몰아세우는 대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호순 씨,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당신 차 트럭만 뒤졌을 것 같아요? 당신 축사, 당신이 자주 가던 골프장 인근 야산,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수사관은 블러핑을 섞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형사팀은 강호순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5년 그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가 사망한 화재 사건의 기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화재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고 강호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 그가 화재 발생 며칠 전 혼인신고를 서둘렀고 아내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 그가 불길 속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너무나 자기적이었다는 정황 증거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망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킨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연대기였습니다. 경찰은 이 보험살인 의혹 카드를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습니다. 취재이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 강호순도 조금씩 지쳐가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팀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신 아들, 당신이 잡혀온 거 알고 있나? 강호순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부성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적인 감정의 고리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당신 아들은 평생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적어도 비겁한 아버지는 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르시시즘, 즉 좋은 아버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호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짧고 건조한 한마디. 그 순간 취조실 안의 모든 형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군포 여학생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다니. 어디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그의 자백은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군포 여대생 사건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던 자백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숫자로 이어졌습니다. 1명 아니에요. 그가 툭 던지듯 내뱉은 말에 형사의 펜 끝끝이 멈췄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단 말인가? 강호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원, 화성, 안산.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지명들은 지난 2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미제 실종 사건들의 발생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어떻게 제압했으며 어디에 묻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 행각을 경찰에게 설명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즐긴 것이 아니라 살인을 통해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주는 권력을 즐겼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가 지목한 장소들로 현장 검증팀을 급파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을 파헤쳐야 하는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이 차가운 흙 속에 갇혀 구조의 손길만에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강호순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드러난 얼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가 털어놓은 죽음의 지도를 따라가며 묻혀있던 진실을 하나하나 파내야만 했습니다. 강호순의 입에서 수원, 화성, 안산이라는 지명이 흘러나왔을 때 형사들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 경찰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던 유령 사건들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자백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검증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자백은 언제든 법정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라고 말 한마디만 바꾸면 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군포 여대생 사건 외에 그가 언급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과 강호순을 연결해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강호순의 리베로 트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도구였던 에쿠스를 불태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증거인멸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완벽한 뒤처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잉 확신, 오류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에쿠스만 없애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자신이 평소 업무용으로 혹은 또 다른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낡은 트럭이 침묵의 목격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예 요원들이 다시 트럭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A양의 흔적뿐만 아니라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있다. 놈은 이 차를 씻었지만
과학은 기억한다. 감식반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트럭 내부는 육안으로 보기엔 깨끗했습니다. 강호수는 락스와 세제를 이용해 수십 번이나 차를 닦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컬의 교환 법칙, 범죄 현장의 불문율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감식반원들은 운전석 시트의 재봉선 틈새, 천장 내장재의 미세한 보풀, 바닥 매트 밑의 철판 이음새까지 핀셋과 특수 조명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럭 조수석 문 안쪽 깊숙한 곳, 플라스틱 덮개와 차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에서 아주 작은 머리카락 조각 하나와 미세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미세해서 DNA 추출이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아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 증폭 기술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피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것은 군포 여대생 A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서 실종된 40대 주부 김모 여인의 DNA였습니다. 잡았다. 형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강호순이 단순 우발 범죄자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 범죄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 증거는 그가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쐐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호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의 태도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사소한 계산 실수를 한 학생처럼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완벽 범죄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에 더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뻔뻔함이 형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호수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장소들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골프장 부지 혹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축사 주변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1년 전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 근처예요. 그의 기억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보통 범행 장소를 잊고고 싶어 하거나 공포심 때문에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호순에게 그 장소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묻어둔 트로피 같은 장소였던 것일까요? 땅을 파는 굴착기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흙더미를 지켜봤습니다. 1m, 2m.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피해자의 유류품이 그리고 차가운 땅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굴 현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강호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형사에게 "너무 추운데 핫팩 좀 주시죠" 라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안위만을 중요시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에게 피해자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 처리해버린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도 실수는 하는 법. 그가 남긴 트럭 속의 미세한 흔적,
그리고 그가 느끼는 묘한 우월감이 결국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총 7명의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을 모두 강우순의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2005년 화재 사건 이후 2006년 첫 범행까지 1년의 공백기. 과연 그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5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죽어간 그의 아내와 장모.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그의 과거를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강호순의 트럭에서 나온 DNA와 그의 자백으로 7건의 연쇄 실종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희대의 살인마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전조가 있다. 강호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명의 여성을 해쳤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이전의 강호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히 개를 키우고 마사지를 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을까요? 수사팀은 그의 과거 행적을 10년치, 아니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순의 집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맹렬했고 그 안에서 강호순의 네 번째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즉 장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호순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를 누전이나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강호순은 피해자였고 가족을 잃은 불쌍한 가장으로 동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이 바로 종잣돈이었어. 형사들은 그 보험금이 강호순이 에쿠스를 사고 유흥비로 탕진하며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자금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면, 그가 돈을 위해 가족까지 태워 죽인 악마라면, 그 이후 벌어진 7건의 살인은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은 3년 전 덮였던 화재 사건 기록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화재 감식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발화 지점이 너무 자기적이에요. 거실 한가운데에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흔적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넘어갔지만 연쇄살인범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본 현장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며칠 전 강호순이 혼인신고를 서둘렀다는 점, 아내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점, 그리고 화재 당시 그가 탈출했다는 창문의 방범창이 너무나 쉽게 뜯겨 있었다는 점. 특히 방범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화재 전문가들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불이 난 위급한 상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맨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미리 나사를 풀어놓지 않았다면 말이죠. 경찰은 강호순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2005년 불, 네가 질렀지?
돈 때문에 아내와 장모를 죽인 거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건의 살인을 줄줄이 자백하며 묘한 쾌감을 느끼던 강우순이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어떻게 제 아내를... 억울합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범죄를 인정할 때 보였던 그 쿨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파일러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놈에게 가족 살해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인간으로서 남은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또는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살인이 인정될 경우 우발적 범죄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존속 살해와 방화치사가 더해지면 사형 선고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강호순의 아들 전처 소생어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깨워 탈출시켰다고 증언했던 아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아들의 입에서 묘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이 나기 전 아빠가 유독 그 방범창 주변을 만지작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아빠는 너무 침착했어요. 결정 물증은 다 타버리고 없었지만 정황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방화 도구 구입 정황, 그리고 알리바이의 모순점들. 검찰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그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강호순과의 마지막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혐의만은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차가웠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의 눈물이 죽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슬퍼하는 악어의 눈물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호순의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돈을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호순 사건은 이제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악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질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수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한 강호순의 심연, 그리고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섬뜩한 메시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호순이 자백한 7건의 살인, 그리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확실시되는 방화살인 사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범죄는 반복되며 그 반복 속에는 범인만의 고유한 사명과 숫자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와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강호순의 지난 3년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기지국 접속 기록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수만 건의 데이터가 엑셀 시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는 그 데이터들 속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패턴이 보입니다. 분석관이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강호순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각, 그리고
다시 켜진 시각. 그 디지털 공백의 시간대가 피해자들의 실종 추정 시각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날들은 대부분 그가 금전적으로 공궁하거나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단순히 무료할 때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진 직후였고, 어떤 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의 유희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통장 내역은 그가 돈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화 사건으로 받은 4억 8천만 원.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 큰 돈을 그는 불과 2, 3년 만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사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데 탕신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갈 무렵 그의 범행 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력 상실의 징후로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던 범행이 검거 직전인 2008년 겨울에는 한 달에 3건이 발생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를 군포 사건에서 잡지 못했다면 2009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 축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은 이 숫자들을 무기로 다시 취조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우순, 여기 봐라. 네가 알리바이라고 댔던 그날 네 전화기는 수원 당수동 기지국에 있었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지? 빼도 박도 못하는 디지털 증거 앞에 강우순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행적들이 디지털 세상에는 고스란히 남아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기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 응용 전술이었습니다. 네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네가 먼저 말한다면 적어도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걸 판사에게 어필할 수는 있겠지. 물론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에게 반성 따위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형량 거래에 대한 희망 혹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심리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는 결국 체념한 듯 혹은 귀찮다는 듯 남은 범행의 디테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 중에는 섬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톱을 깎았습니다. 뭐라고? 피해자들의 손톱을 다 깎아서 태워버렸다고요. 내 DNA가 나올까봐. 그는 범죄 영화나 뉴스를 보며 학습한 지식을 실전에 응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때 범인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사후에 이를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입니다.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자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철저했던 그가 잡힌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 아니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트럭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가 늘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들은 하나의 화살표가 되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다. 이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힌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강호순의 기억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 잔인한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바위 옆을 파보세요. 강호순의 손가락 끝은 무심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의 어느 야산,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덤불숲이었습니다. 수사팀과 감식반원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언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강우수는 차 안에 앉아 형사들에게 조금 더 왼쪽, 아니 거기 말고 더 깊게 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시신을 찾는 과정을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대하는 그의 태도에 현장에 있던 젊은 형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그리고 백골이 된 유골. 실종된 지 2년 혹은 1년이 지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지하 암흑 속에 갇혀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우순의 매장 방식은 기괴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50cm에서 1m 남짓, 야생동물들이 파헤칠 수도 있는 얕은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묘한 표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올려놓거나 나뭇가지를 덮어 위장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가 직접 운영하던 골프장 부지 조경공사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그 위를 지나다니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묻혔다는 안도감? 아니면 자신만의 비밀 정원을 가꾸는 듯한 비틀린 쾌감? 수습된 유골은 즉시 국과수와 가족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유가족들은 오열하다 실신했습니다. 내 딸이 왜 저기 있어? 살려내, 이 악마야! 울부짖는 소리가 산을 메아리쳤지만 호송차 안의 강호수는 무표정하게 정령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듯 했습니다. 수사팀은 총 7구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묻혔지만 그 죽음의 방식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스타킹을 이용한 결박, 질식. 성범죄 전문 프로파일러들은 이를 시그니처라고 불렀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유한 행동 패턴. 강호순에게 스타킹은 단순한 범행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일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혹은 피해자의 옷가지를 자신의 집에 기념품처럼 두었다는 점 등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전리품, 수집 행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시신도 찾았습니다. 수사관으로서의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 한들 죽은 이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쓴맛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잡았더라면 저 친구는 지금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죄책감은 범인이 아니라 남겨진 형사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틈도 없이 그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수사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지하의 비밀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강호순이라는 인간의 내면, 그 깊고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선천적인 악마인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인가? 7명의 부녀자 연쇄살인. 그 끔찍한 숫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수사팀과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주목했던 사건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강호순 범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2005년 10월의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그날의 안산주택 화재 현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물리적인 증거는 거의 사라졌지만 정황의 조각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강호순은 4번째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명의로 4개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월 납입금만 해도 당시 그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리해서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죽음을 위한 예치금이었을까요? 화재 당일 강호순의 알리바이는 묘하게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안방에 있었고 불길이 거실에서 치솟자 방범창을 뜯고 아들을 먼저 탈출시킨 뒤 자신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감식 결과는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 바로 석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화재, 특히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불이 서서히 번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불은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인화성 물질 가속제이슬라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둘째, 방범창의 미스터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방범창은 너무나 깔끔하게 뜯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나사가 풀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절단면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누군가 탈출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화재 직후 아내와 장모가 불에 타 숨진 참혹한 현장 앞에서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는 듯이 문상객들에게 보험금이 꽤 나올 것 같다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2005년 화재 사건 역시 강호순의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성적 쾌락형 연쇄살인범을 넘어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도구로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도구적 살인마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점을 강호순이 선을 넘은 순간으로 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덕적 제동장치가 파괴된 순간입니다. 아내를 죽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학습했을 겁니다. 사람 목숨은 돈이 된다. 그리고 나는 잡히지 않는다. 이 잘못된 확신과 성공 경험이 2006년부터 시작된 무차별 연쇄살인의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살인은 더 이상 두려운 금기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화재 사건을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강호순은 끝까지 이 혐의만 하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살인마일지언정 테륜아는 아닙니다.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진 마지막 일말의 자존심 혹은 사회적 평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무서운 살인마로 기억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인 찌질한 파렴치한으로 기억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수많은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5년의 그 불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서 악마가 깨어나는 신호탄이었으며 7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희생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강호순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이라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선량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의 마스크.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는 무엇일까요? 2009년 1월, 대한민국 언론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흉악 범죄자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필두로 강호순의 얼굴이 신문 1면을 도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강호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험상궂거나 음침한 범죄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헤어스타일, 심지어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는 호남형의 남성. 그가 개를 안고 찍은 사진은 마치 평범한 이웃집 청년이나 다정한 애견인처럼 보였습니다.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얼굴을 한 사람이 연쇄살인마라고? 길에서 마주쳤으면 나라도 차에 탔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강호순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악마는 뿔을 달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가장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를 반사회적 인격장애, 매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강호순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총점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강호순은 무려 38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기록했다는 후문이 돌 정도로 전형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영철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그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적인 매력과 말솜씨. 그는 여성을 유혹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부드러운 화법으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단 3초 만에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 공감 능력의 부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개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에게 개는 자신을 따르는 복종의 대상이었지만 여성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3. 병적인 자기애와 거짓말.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형사들과 두뇌 싸움을 즐겼고 자신이 쓴 책 늘 출판에 인세를 받아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굴 공개 이후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우선이다 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강호순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한 단계 변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왕처럼 군림하려 했다거나 교도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갇혀서도 여전히 통제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공포는 낯선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평범함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법의 심판,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씁쓸한 교훈들. 2009년의 그 겨울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일까요? 2009년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억 1호 법정.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마 강우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우순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조차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사과를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무게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극악무도한 범죄로 신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불신을 심어주었다.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주문, 피고인 강호순을 사형에 처한다. 판사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분노의 절규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59명의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이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강우수는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도관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보다 좁은 감옥 안에서라도 자신이 여전히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그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강우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CCTV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방범용 CCTV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수백만 개의 전자눈이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 렌트 및 보험 제도의 개선입니다. 강우순이 범죄에 이용했던 렌터카나 대포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고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교해졌습니다. 셋째,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의 정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과학 수사와 범죄 심리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심리를 읽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호의로 태워주는 차가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 이후 히치하이킹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고 이웃에 대한 막연한 신뢰 대신 건전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생존의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군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A양, 그리고 차가운 땅속에서 발견된 7명의 피해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으며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호순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슬픔과 아픔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리고 시스템이 촘촘하다면
제2의 강호순이 활개칠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갓길은 안전하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CCTV의 불빛이 조금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 수사일지였습니다.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집요한 추적,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사건을 제보해주세요. 형사의 시선으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